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북한 해커 그룹 주제로 발표할 김진영입니다. 현재 북한 해커 그룹 활동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고 이들의 타깃은 누구이고 피해 규모는 어떠한지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는 북한 해커 그룹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북한 해커 그룹 4개의 그룹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한국에 공격했던 샘플을 소개하고 북한 해커 그룹은 아니지만 최근에 맥OS 사용자를 노린 록빗 그룹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악성 코드 발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다음 북한에는 어떤 그룹들이 있는지 사진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 큰 단어로 라자루스, 스카크로프트, 그리고 그 밑에 안다니엘, 김숙희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레드아이즈, 리퍼 또는 APT41, APT34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동일한 그룹들이 불리는 명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룹 외에 다른 그룹 포함 대부분의 그룹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정찰총국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면 북한은 정찰총국 등의 중심으로 2015년 기준 7,000명 정도의 해커 부대를 운용 중이며 현재는 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 그룹 중에서는 김숙희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현재 이 김숙희 그룹이 제일 활발히 활동하는 해커 그룹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이버 안보에 많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룹 중 하나입니다. 북한 해커 그룹 통틀어 공격한 케이스를 2023년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카카오 계정 탈취 공격, 그 밑으로 의료와 에너지 산업 표적 등 사례로 정부와 기업의 대상으로 전문적인 공격을 하고 있으며 790억 원의 이더리움 탈취, 즉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들도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보안뉴스 검색 사이트에서 북한을 검색하면 하루 혹은 이틀에 한 번꼴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정원에서 북한 사이버 공격 유형 및 사칭 기간에 대해 통계를 내어 발표한 내용입니다. 왼쪽 하단 북한 사이버 공격을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해킹 메일이 74%, 취약점 악용이 20%, 그 다음으로는 오터링홀, 공급망 등이 있으며 해킹 메일 공격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2023년도에도 해킹 메일 공격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메일 공격이 높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메일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전 국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메일을 통한 문서 공격이 왜 많은지 한 번쯤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예전에는 기업과 정부 위주로 문서를 업무 보았다면 현재는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문서를 통해 업무를 많이 보는 점과 문서 취약점 원데이와 같은 취약점이 공개되어 있어 문서 패치를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보안이 취약한 경우 여전히 실행이 되어 실행할 경우에는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킹 메일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은 해킹 메일 사칭 기간을 보시면 네이버가 45%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카카오, 금융, 외교, 기타가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칭을 할 때 NAVER에서 NAVOR로 하는 등 충분히 속일 수 있는 사칭을 하며, 최근에는 북한 김숙희 그룹에서 네이버 디자인, 메뉴, 정보 등을 100%에 가까운 피싱 사이트를 제작해 현재 보안 공고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제 그룹별로 나뉘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먼저 김숙희 그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숙희 그룹은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정보를 빼내기 위해 교묘한 수단을 동원하는 공작 부대로 알려져 있으며, 라자루스와 함께 정찰총국에서 집중 구성한 해커 조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그룹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김숙희 그룹이 세계 첫 독자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뜻은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거래 및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 국가정보원, 경찰청, 미국 연방수사국, 국무부 등에서 김숙희 그룹을 주의하고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김숙희 그룹에서 어떤 공격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스피어 피싱, 소프트웨어 취약점 이용, 악성 코드 은폐 등이 있습니다. 먼저 스피어 피싱을 살펴보면, 김숙희 그룹은 사진에 표시된 원노트, 워드, 한글 문서뿐만 아니라 PPT, PDF, 엑셀 등으로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으로도 많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리가 안 된 소프트웨어나 특정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통해 그에 맞게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 그룹에서 악성 코드 은폐 기법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ADS 활용을 하였습니다. ADS는 맥OS에서 사용하는 HFS 파일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목적으로 처음 생기게 되었으며, 파일에 사용되는 기본 스트림 외에 다른 스트림을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NTFS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ADS는 텍스트 데이터를 은닉시키는 것은 물론 실행 파일의 데이터 또한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vbs.txt 안에 핵이라는 ADS 이름을 지정하고 그 안에 cal.vbs 즉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계산기가 실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면 텍스트를 실행하면 계산기도 함께 실행이 됩니다. 김숙희 그룹에서 공격했던 사례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0년에는 다양한 피싱 메일 유포와 제약회사 셀트리온 공격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피싱 메일 포함 한국원자력연구원 해킹 사례가 있었고, 그 밑으로 서울대병원 환자정보 탈취,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해킹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태영호 의원실 사칭하여 외교 전문가 892명을 해킹 시도하였고, 오른쪽에 2023년도를 보시면 현재도 피싱 메일 유포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성 관련 정보나 군사 기밀까지 해킹하였습니다. 다음은 라자루스 그룹을 소개하면,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의 지속적 위협 해커 부대로 2007년 초 조직된 것으로 파악이 되며 히든 코브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하 조직으로는 안다니엘, 블루노르프 그룹이 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등으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라자루스에서 공격했던 공격 기법으로는 안티포렌식, 문서 취약점 사용, 소프트웨어 취약점 공격, 루트킷이 있습니다. 먼저 안티포렌식을 한번 살펴보면 안티포렌식 목적은 탐지 회피 및 정보 수집 방해, 분석가의 분석 시간 증가, 사용 흔적이나 도구 실행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로깅을 차단하거나 삭제를 합니다. 그 중에서 라자루스에서도 데이터 은닉, 흔적 제거, 흔적 난독화로 세 가지 기법을 수행하였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데이터 은닉은 데이터를 쉽게 탐지할 수 없도록 숨기는 방법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난독화 및 암호화, 스테가노그래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흔적 제거란 특정 파일 또는 전체 파일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말하며 예를 들면 디스크 정리 유틸리티, 파일 지우기 및 디스크 자기 소거 등이 있습니다. 흔적 난독화란 포렌식 분석을 혼란스럽게 하여 악성 행위를 숨기는 작업을 말하며 로그 변조 및 삭제, 잘못된 정보 삽입으로 분석가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도 마찬가지로 문서를 이용한 악성 코드를 많이 유포하는데요. 라자루스 그룹은 문서 취약점을 이용하는데 처음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악성 코드를 실행하였다면 오피스 365 등 업데이트가 되면서 매크로가 점점 막히게 되자 이제 문서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인증서 소프트웨어 취약점 공격한 사례로 소프트웨어 공격 기법이 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도 김숙기 그룹과 마찬가지 인증서 소프트웨어에 한정된 것이 아닌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격한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라자루스 역시 문서와 관련된 악성 코드 유포가 많으며 2021년을 보시면 방위산업 기업 내무망 침투 사례가 있었고 그 밑으로 코로나 관련 피싱 메일 유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맥OS 유저 대상으로 악성 코드 유포한 사례가 있으며 오른쪽 2023년을 보시면 의료와 에너지 산업 표적으로 공격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밑으로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 취약점 공격, 3CX의 VoIP 공격, 리눅스 사용자 타깃으로 악성 코드 유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라자루스 그룹이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고 공격 대상 또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스카크로프트 그룹을 소개하면 스카크로프트는 레드아이즈 및 APT37이라 불립니다. 목표 대상이 기업이 아닌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탈북자 혹은 북한 관련 취재 언론인과 같이 이들의 임무는 특정인들의 일상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카크로프트에서 공격한 공격 기법으로는 모바일 기기 공격, 웹사이트 공격, 스테가노그래피 기법 사용, 롱렛 악성 코드 공격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대상으로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격 기법은 아니지만 모바일 기기 취약점과 관련된 악성 코드를 연구하고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투스 기기를 인식하는 악성 코드 공격인데요. 블루투스 기기를 인식하는 악성 코드로 인해 스니핑 등으로 정보 수집하는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한 해킹의 경우 사용자 스마트폰이나 PC에 직접 악성 코드를 설치할 필요 없이 해커가 약간의 정보만 확보하면 특별한 권한이나 인증이 없어도 제어권에 접근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스테가노그래픽이란 전달하려는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등의 암호화에 숨기는 심층 암호 기술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JPG 파일 안에 인코딩된 실행 파일 데이터 값을 숨겨두고 나중에 인코딩된 데이터 값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될 XOR 키도 함께 숨겨 놓았습니다. 스카크로프트를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사례를 제외하고 스카크로프트로 보고된 공격한 사례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2021년에는 농랩모레어를 사용해 정부기관 정보 탈취한 사례가 있으며 2022년에는 제로데이를 공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른쪽 2023년을 보시면 스테가노그래픽 사용한 악성 메일 유포, 새로운 M2렛 악성 코드 유포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례가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크고 작은 공격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공격 기술 또한 고급 기술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룹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안다니엘 그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다니엘 그룹은 라자루스의 산하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방, 방위산업체, 정치기구, 에너지연구소 등 기관의 정보 수집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ATM 기기, 금융사,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해킹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다니엘 그룹에서 공격한 공격 기법을 살펴보면 마찬가지 스피어 피싱이 있습니다. 감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앞전에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공격 지표 74%가 문서인데 그것에 맞게 김숙희, 라저루스, 레드아이즈, 스카크루프트랑 같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안다니엘 그룹 모두가 문서를 이용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말은 사용자가 제일 당하기 쉬운 공격 기법입니다. IT 자산 관리 시스템 취약점 공격과 공급망 공격이 있습니다. 공급망 공격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공급업체 대상으로 공격을 하며 설치판에 악성 코드를 포함시켜 해당 소프트웨어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배포하는 방식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방식을 주로 이용합니다. 일부 공격 사례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접속하는 IP 주소를 확인해 원하는 시스템만 감염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정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다니엘 그룹에서는 푸티, 링크, 포토스캐너 등의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시스템 방화벽 설정 여부와 특정 포트가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분석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도구 사용 밑에 엔드랩과 같은 자체 백도어를 개발하여 기술력에서는 다른 그룹에 뒤처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다니엘 그룹에서 공격한 사례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리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사례가 많이 적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적은데요. 그 이유는 공격 사례를 살펴본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보시면 대학 및 정부기관으로 악성 코드 유포한 사례가 있으며 2022년에는 랜섬웨어 유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사례가 적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안다니엘 그룹이 라자루스 그룹의 산하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일 수도 있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한 번씩 공격 사례 보고서를 보면 다른 해커 그룹이랑 안다니엘 그룹이 함께 묶여서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안다니엘 그룹은
악성 코드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할 것인데요. 북한 해커 그룹들의 공격 목표의 변화입니다. 이건 현재가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이지만 북한 해커 그룹들의 공격 대상 목표가 변화된 지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룹마다 주 표적이 있는 것이 아닌 주 표적을 포함한 플러스 알파로 공격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라자루스의 경우에는 주 타깃인 한국, 일본, 미국에서 남아프리카, 브라질 등으로 활동 범위가 확장이 되었고, 안다니엘 그룹 역시 공격 사례는 별로 없지만 주 타깃인 군사 관련 기관 및 정치기관에서 금융사 및 불특정 다수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자루스와 안다니엘 그룹을 제외한 다른 그룹들도 맡은 임무에서 공격 대상이 확장이 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했던 말을 생각하면 이제는 기업 및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까지도 목표로 삼을 수도 있고, 이 뜻은 언제든 내 개인정보를 노려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정부가 아닌 개인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크랙 버전 파일이나 인증 안 된 메일을 열지 않는 것으로 피해를 막을 수는 있지만, 북한 그룹에서는 한국의 정서와 분위기를 통해 악성 코드도 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해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 예방하는 홍보를 보안기업에서 자주 언론 매체나 SNS를 통해 알리지만 역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음은 북한 그룹에 대한 평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금융 관련 해킹 기술은 하버드대 케너디 스쿨 벨퍼 센터가 내놓은 국가별 사이버 역량 인덱스에서 60점 만점 중 50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정교한 타깃 설정으로 자금 조달 및 첩보 수집 등의 목적에 따라 해킹 타깃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격을 수행하는데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북한의 2021년 연간 수출액은 8,200만 불, 약 1,000억 원이지만 현재는 그 단위가 조를 넘어섰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에 공격했던 샘플을 소개할 예정인데 김스키 그룹에서 유포한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숙기 그룹에서 대북 관련 질문지를 위장한 CHM 악성 코드를 유포한 적이 있습니다. CHM 파일이란 HTML 페이지 몸으로 구성된 마이크로소프트 HTML 도움말 파일을 나타냅니다. CHM 파일은 항목에 빠르게 액세스하고 도움말 문서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색인을 제공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해커가 CHM 파일을 유포하고 사용자가 그 유포한 CHM 파일을 실행할 경우 내부에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어 키로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력값이 .xml 파일로 저장이 되었다가 CNC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왼쪽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인터뷰 질의문이라던가 대선 결과 등으로 관심 끌만한 주제로 사용자에게 클릭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zip 파일을 압축 해제하면 CHM 파일이 있고 CHM 파일을 실행하면 인터뷰 질문이라면서 질문 1, 질문 2 등 이제 각종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문자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HM 파일을 클릭하게 된다면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데 cmd, 즉 홈설정을 통해 베이스64 인코딩된 코드가 윈도우즈 내장 툴인 썰투티를 이용해 복화하여 document.dec과 document.dbs가 링크 경로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위해 레지스트리 경로에 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프로스몬 도구를 사용해 프로그램 실행을 추적한 결과 create 파일로 document.dec과 document.bbs가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아래 링크 경로에 생성된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document.bbs에서 검은색 테두리를 보시면 cmd 콘솔 창을 이용해 파워쉘을 실행하여 해커의 서버로 붙어 있는 demo.txt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txt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이유는 IEX라는 옵션 때문인데요. 이 IEX는 문자열로 표현된 파워쉘 명령어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아래는 demo.txt에 적힌 파워쉘 스크립트인데요. 한번 살펴보면 각 변수를 배열로 만들어 단어를 저장하고 반복문을 통해 각각의 배열 순서대로 똑같은 인덱스끼리 단어를 합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을 우회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다음 오른쪽 사진은 파이썬을 사용하여 각 단어를 조합하니 아래의 값들이 나왔는데요. 적힌 값들은 전부 키보드 입력과 관련된 함수들이었습니다. 키보드 입력을 포함한 클립보드, 즉 컨트롤 C 행위를 하는 텍스트를 복사하여도 복사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모조리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사진을 보시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라던가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페이지 element.xml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HM 파일 6번 방식에서 조금 수정된 데모 영상입니다. CHM 파일을 실행하면 .dec과 .bbs가 생성이 되고 레지스트리에는 bbs가 자동 실행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bs가 실행이 된다면 이렇게 사용자 키보드 입력값이 메모장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재부팅 할 경우에는 사용자 입력값이 저장된 .txt 파일이 해커의 서버에 전송하게 됩니다. 이제는 스카크로프트에서 배포한 악성 샘플을 살펴보겠습니다. 롱렛이라는 악성 코드를 분석할 예정인데요. 먼저 공격자가 정상 파일로 위장한 악성 문서 파일을 사용자에게 배포합니다. 그렇게 사용자는 악성 문서 파일을 실행하면 내부 스크립트에 의해 악의적인 행위라면서 추가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마찬가지 다운로드된 악성 파일도 실행이 되면서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여 해커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문서를 열면 제목으로 간담회 의뢰서로 적혀 있고 그 내용들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크로 부분을 확인하면 매크로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삽입한 매크로 코드들은 난독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난독화된 문제열들을 왼쪽 사진을 보시면 파이썬을 통해 난독화된 코드들을 정규식을 사용해서 문제열들을 변환시켰고 그 결과 코드가 눈에 알아보기 쉽게 디코딩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디코딩된 코드들을 보시면 Virtual Unlock이라던가 Write Process Memory 등을 사용하기 위해 함수들을 정의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다음 왼쪽 사진을 보시면 실제 악성 행위가 이루어지는 코드들이 있는데요. Virtual Unlock, Write Process Memory, Create Remote Thread와 같은 함수 등을 사용해 프로세스 인젝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엔 없지만 쉘 코드를 복호화한 후 프로세스 인젝션을 수행하여 악성 행위를 수행하면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추가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다운로드된 악성 파일을 확인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로 만들어져 있었고, 파일을 분석하면 먼저 악성 행위하는 것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추가 다운로드된 악성 파일이 먼저 임시 폴더에 시스템 시간을 이용한 파일 이름으로 파일을 생성합니다. 임시 폴더에 파일을 생성한 후에는 환경 정보로 OS 버전 정보, 컴퓨터 이름, 사용자 이름을 수집합니다. 양쪽의 사진을 보시면 동적 분석 당시에 분석 대상 환경에 맞게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랜덤으로 생성되는 32바이트 키값을 2개 생성합니다. 오른쪽 사진으로는 동적 분석을 진행해서 랜덤화 키값 2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덤 키값을 생성한 후에는 특정 VM웨어 파일 버전 정보를 수집하고 시스템 바이오스 버전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문자열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접속 인증값으로 설정합니다. 먼저 길다란 영문자열로 적혀 있으며 이것은 액세스 토큰을 뜻하고, 두 번째 문자열로는 SDA가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자열은 PUB로 클라이언트 ID이며 네 번째 문자열은 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NC 서버에서는 설정 값의 첫 4바이트 값에 따라 다운로드 및 업로드에 사용이 되는데, CNC 서버에서 명령 코드와 문자열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문자열을 통해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0, B, D와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D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명령어 수행 후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명령 코드에 따라 행위를 정리해 봤는데요. 1, 2, 5, 6은 전달받은 URL에 접속하여 데이터 다운로드하고, 3, 4, 7, 8, 9는 암호화된 토큰 값을 복호화하고 설정 값을 생성하여 새로 설정된 정보를 이용해 데이터 다운로드 및 복호화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전달받은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롱렛 악성 코드 실행 행위를 도식화하여 표현해 봤는데요. 도식화된 것을 보면 문서를 열고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 암호화된 매크로가 복호화 및 실행이 되면서 노트패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쉘코드가 주입이 되면서 암호화된 파일이 다운로드되고 메모리상에서 실행이 됩니다. 악성 행위로는 컴퓨터 정보를 탈취하고 명령 코드 및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명령 코드에 따라 특정 행위를 수행하고 수행한 정보를 수집하여 CNC 서버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다음은 록빗 그룹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록빗 그룹은 랜섬웨어로 유명해진 그룹인데요. 한 번은 록빗 그룹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으나 내부자에 의해
록빗 3.0이 트위터를 통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틈으로 모든 해커 그룹과 사용자들이 록빗 3.0을 수많이 다운로드하여 2차, 3차 피해까지 우려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록빗 그룹이 최근에 맥OS 유저 대상으로 맥 악성 코드를 유포하였는데, 간단하게 공격자가 맥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사용자가 실행하면 랜섬웨어가 걸리는 형태였습니다. 분석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사진 안에 빨간 테두리를 지워야 하는데, 초기 분석할 때 저 상태로 저장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여 새로운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였지만 현재 맥북이 없는 상태라 새롭게 못 찍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사진부터 보시면 아이다를 통해 처음 흐름을 파악해 보면 get pbid를 통해 부모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ptrace를 사용해서 -1이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오른쪽 사진의 디버깅을 통해 확인해 보면 아이다에서 확인하였던 get pbid와 ptrace가 보입니다. 이제 디버깅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면 왼쪽 위 사진을 보시면 두 개의 값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환경에서는 W0에는 -1 값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W0 값을 임의적인 값으로 변경하여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지 않도록 우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이 gconfig 데이터 값들이고 오른쪽이 fconfig 데이터 값들이 있습니다. fconfig 데이터를 gconfig 데이터로 지정한 크기만큼 복사하고 반복문을 통해 gconfig 데이터 값들을 연산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메모리 복사 작업 코드를 악용하여 보안에 취약한 시스템의 메모리에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왼쪽 사진을 보시면 XOR 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0x39를 뜻하고 v9 변수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들이랑 0x39 값이랑 XOR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예외 폴더들이 있는데요. 아무아에 제외될 65개의 파일 확장명과 파일 이름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윈도우 파일 확장명과 폴더입니다. 파이썬으로 각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 아무아 값들이랑 값 0x39랑 XOR하여 나온 값을 문자로 만들었더니 아래와 같이 문자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감염이 되었을 때 랜선 노트로 만들어질 내용이 적혀 있고 복호하고 싶으면 위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금액을 지불하면 해커 그룹에서 복호화 프로그램을 주는 형식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암호화된 데이터 값들이 들어가 있는 변수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도 약 20개가 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복호화하면 랜섬웨어가 행위하기 전 설정이 다 맞춰지는데 설정이 끝나면 파일 암호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악성 샘플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도 현재는 모든 백신 공급 업체에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맛보기로 악성 샘플을 알아보았고 해커 그룹들의 공격 방식과 타깃을 알아봤는데 이제 악성 코드 발전과 현재 보안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면 확실히 과거에 비해 악성 코드 기술력이 높아진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 기술력이 높아졌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보안 기술력이 높아질수록 악성 코드 공격 기술 또한 정교해지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악성 코드 공격 기술이 고도화될 것인데 현재 많은 기업과 정부에서는 악성 코드 대비로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감염되었을 때의 대응책이 마련이 되어 있을 것인데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는 대응책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큐어 코딩과 보안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도 또 다른 보안 허점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막으면 좋겠지만 뚫렸을 때의 2차, 3차 공격 대비를 잘 구축되어 있다면 피해액을 줄일 수 있고 시스템 관련해서도 크게 변질이 되지 않는다면 업무를 재개하는데 금방 복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비할지에 대해서는 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데 한국의 보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악성 코드 그룹들이 서로 협업하여 악성 코드를 만들고 있고 랜섬웨어가 현재 활발한 시점에서 서비스형과 같은 악성 코드가 발전되는 추세에 너도 나도 공격하는 상황이 많기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이 아닌 전문적인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 북한 해커 그룹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하는 것이 처음이라 목소리도 많이 떨리고 전달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 전달해드린 것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수많은 악성 코드가 유포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이가 조심해야 하고 특히 크랙 파일이나 문서 파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제 생각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말은 악성 코드 개발 및 백신 취약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관심 있으신 분은 오른쪽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